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지난해 여름 무더위 속에 마스크를 써야 해서 힘들어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만큼 더웠습니다. 오늘도 역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듯한데요. 이런 불편 꼭 올해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가 톱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집값 뜨거 압구정 목동 거래 허가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27일부터 여의도 성수까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에 뭔가 집값이 들썩들썩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청와대 오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해주세요. 이런 건의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정반대 위안부 판결. 일본 정부의 배상 청구 못한다. 어제 판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법원은요,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국가 면제 인정의 손배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했으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월에 같은 사안으로 판결이 하나 나왔었는데 물론 재판부는 좀 달랐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배상 청구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차 판결과 2차 판결이 달라진 겁니다. 상반된 결론, 그래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백신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 지시했다. 스푸트니크입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백신인데요. 청와대 가능성 열어놓고 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점검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요. 이거 플랜 B로 러시아 백신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혹시 개죽음? 하고 물음표입니다. 우리 멍멍이 부검해 주세요. 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진짜 개가 죽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반려동물 부검 요청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556건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전년하고 비교해보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는 마음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참 많은데요. 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같은 소송, 다른 판결입니다. 일면 기사 때 소개해드렸죠. 어제 있었던 판결. 그러나 올해 1월에 있었던 같은 사안으로 있었던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낳고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도로 제자리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과 관련해 그리고 사면과 관련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로 도로 가는 거 아니냐, 회귀하는 거 아니냐, 언론들이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DJ 마케팅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이는 모습인데요. 요즘에 당대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 간의 경쟁도 시작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보이고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 DJ 대통령 얘기만 많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거래소만 배부르다.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하루 수수료만 따져보니 100억 원에 이른답니다. 지금요. 너무 등락이 심해서 이게 종잡을 수 없다는데 결국에는 거래소만 뭔가 수익을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원의 판결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법원, 일본의 인권 침해 맞지만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이런 판결입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석 달 만에 정반대 판결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겠습니다. 1월에는요. 반인도 범죄는 국가 면제 예외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어제 나온 판결은요. 외국의 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르죠. 그리고요. 1월 판결에는요. 2015년 한일 합의 이거를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제는요. 권리 구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지금 피해자 권리 보장한 국제인권조약을 무시한 판결이다. 이런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가야 한다.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 그렇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도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먼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그 본질상 주권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1월에 1차 판결 그리고 어제 나왔던 2차 판결. 물론 전 사안은 같지만 판결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달라진 이유가 국가 면제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네네.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 면제, 주권 면제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이라는 거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관례라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그 재판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가는 평등하기 때문에 예. 평등한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고나 재판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느냐, 삼을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인데요. 예. 이거를 과연 이제 이 사건에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지난번 1월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권 침해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예. 국가 면제의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그럼 면제 1월에는 적용이 그 국가 면제라는 그런 관습법 적용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건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런 예. 관습법 있는 건 맞다. 예. 하지만 이 인권 침해가 심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를 쉽게 인정해주면 안 된다. 그 국제관습법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재판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다. 예. 이거를 어찌 보면 기존 원칙으로 돌아갔다. 사실은 여론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같은 사안인데 다른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불과 한 석 달 사이에. 달라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이 국제관습법 자체는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과연 이 사안에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앞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국가 간에 합의는 했습니다만 2015년 합의도 했지만 그 반 이상은 수령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다. 이거 말고 두 번째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해결 방법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래도 외교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하기보다는 이건 외교적으로 해결할 그렇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나 외교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예. 이거를 왜 법원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하냐 이런 생각도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곤란한 문제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거는 사법의 판단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제가 1심이에요. 그럼 네네. 앞으로 이제 불복해서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2심, 3심에서 뭔가 좀 조정이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기도 나와 있지만요. 기존의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이 주권 면제나 뭐 국가 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어쨌든 판례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1월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일본이 졌지만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1심에서 확정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원고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법원까지 갈 텐데 결국은 아마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 거냐. 이 사안을 주권 면제의 예외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아마 대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약간 위안부 할머니도 그렇고요. 약간 좀 당혹스러운 판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요. 자, 그리고요. 어제 법원의 판단 중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자, 1월에 있었던 1차 판결은 2015년 한일 합의는 이쪽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나온 판결은요. 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개별 소송이 아닌 관련 국가 간의 별도 협정을 맺어서 해결하라는 게 전시국제법의 취지다. 그러니까 2015년 합의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읽힙니다. 지금요.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평가가 달라졌어요. 2015년 합의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올해 1월 28일에 이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 가지고 곤란한 지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기억해 보면은 문재인 정부 취임한 이후에 바로 그 화해와 치유의 재단을 해산하면서 실질적으로 협정은 파기되었다는 용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선언한 것이고요. 다만 그때 그 선언한 뒤로 실제로 파기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 예. 파기라는 게 이게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일본에 파기를 통보했느냐 이런 문제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예.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영속되고 있고 저 안에서 이제 재판이 권리구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다툴 때 우리 정부에서 이미 그 재단을 해산하면서 예. 할머니들에게 보상금이나 아니면 배상금을 수령할 기회를 막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는 저는 저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좀 다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뭐 중간자적 위치에서 그것을 재단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할머니들 입장,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수단이 예.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좀 이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판결이 같은 사안인데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법적 안정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사안을 좀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일 관계 숨통이 트였지만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그동안 강경한 입장과는 다른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외교적 측면에서는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위안부 문제 해법은 더 꼬였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월 판결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이번엔 행정사법부 간 의견 일치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자, 법원은 외교적 교섭 해결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교 영역 해법 사실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전혀 응하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건가? 최악의 한일 관계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요. 이거 영원한 미제로 남았다 이제.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 한숨 돌렸지만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1월에 있었던 판결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온 판결, 일본의 판결 악용 우려 등 외교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일본이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대외적으로 자꾸 알리고 얘기하면서 이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월에 한 이야기 그리고 어제 일본의 반응까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뭐 현금화된다든지
그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이게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内容について精査する必要があり、現時点で政府としてのコメント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日本としては韓国に対し、国家として自らの責任直ちに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引き続き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 자, 유영걸 전 대표님. 네. 1차 판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어떤 본인 생각이죠. 그리고 나서 어제 또 판결 나온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연속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1월 달에 저 이야기 혹시 영향을 좀 줬을까요? 어제 판결에? 어떻게 보세요? 사법 판단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말이 직접적으로 영향 줬다고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쪽으로 돌리는 데는 대통령 말이 큰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좀 부담을 느낀다라는 이런 분위기. 그렇죠. 분위기가 아무래도 사법부도 판사도 사람인데 영향을 줬지 않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위안부 사건이 인권 침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1월이나 지금 판단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지금 초점은 핵심은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1월 달에는 물을 수 있다고 그랬고 국가 면제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관습법에 의해서 이거는 물을 수 없다. 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1월과 4월 첫 번째는 1월 8일 날 판단이 있었고 이번에 4월 21일 날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1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일 간 2015년 합의가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이나 모든 거를 사실상 해산하고 2015년 한일 간 합의를 무산시켰죠.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이 곤혹스럽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돼서 곤혹스럽다 했는데 대통령 말이 저는 사법부에 충분히 전달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싶고 이 어떻게 보면 비판이라고 하면은 2015년에 정부끼리 한 건데 한일 정부끼리 한 건데 사실상 파기만 했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 파기만 하고 비난만 했지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일 정서를 위안부 정서를 국내 정치에 좀 이용했다는 좀 이런 또 비난을 또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한국이 정부 간 합의도 어기는 나라다. 이렇게 또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피해를 본 측면이 있는데 저는 뭐 뒤늦게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방향을 튼 거 이거는 그 국제적인 그 흐름을 뭐 따라간 거 아니냐. 그리고 사법부에서 판단도 아마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시환 교수님. 그런데요. 지금 일본은 뭐 그동안 우리가 사법부 판단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과정도 있었는데도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 이거 모르쇠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자, 일본이 어제 나온 판결 이걸 또 악용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우리 사법부가 뭐 예를 들어 징용 노동자에 대한 판결에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1월달 판결에도 그랬었고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이미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상,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한일 합의에 따라서 이미 해결이 다 된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또 개인 배상을 청구하는 거는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 관습법이에요, 말 그대로. 성문화되어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 여론의 논리가 적용되는 영역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일본에게 명분을 갖다 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는 건데 2015년 그 한일 합의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사과했고 성의 있는 보상까지 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돌린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한일 간의 그 조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돼버리고 또 이걸 인정하자니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기사는 정부는 더 꼬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국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을
유리하게 적용하려면은 예. 국제적인 여론의 우위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인권, 소중한 정말 전시 때 일어난 반인권 범죄라고 하는 사실이 더 부각돼야 되는데 예. 이미 15년에 이미 한일 그 합의를 해버림으로 따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처리가 된 거를 갖다가 또 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일본이 성의 있게 사과하고 배상이든 보상이든 성의 있게 해라. 이 정도 이 책임 주체가 일본이었는데 예. 이번 판결로 인해 가지고 또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우리가 일본한테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꾸로 우리가 총대를 매야 되는.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잖냐. 그러니까는 한국 정부가 해법을 가져와라. 예. 어쨌든 우리는 배상은 안 한다. 그러니까 보상으로 가는데 그 보상 그럼 모양새가 예.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요청하는 게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해법을 과연 우리 정부가 예. 외교적으로 풀 수 있겠느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난제에 결국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마지막 분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줄, 요 두 가지 제목 중에서 첫 번째 제목은요.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한일 관계 부담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이거 영호랑 미제로 해결도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예, 이윤석 전 최고위원. 저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합의할 때도 결국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결국 할머니들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계속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그나마 틀을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협상의 전제였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주장했던 바는 우리가 협상하면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였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아까 말했듯이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그 협상의 틀이 무엇인지 이번 정부 초에 파기했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파기하고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 과연 그러면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 예. 입장에서는 그게 옳았다는 선택이라고 할지 저는 지금도 그러면은 예. 정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할머니들에게 알리고 예. 그분들의 선택에 따라야 된다 보는 것이 저는 국제관계 속에서 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본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예.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상황은 보통 패전국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무슨 뭐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건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인지 아니면은 그런 게 안 나올 때까지는 예. 할머니도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냥 아까 언급된 것처럼 영구 미제로 남겨놓는 것이 우리 전략이고 그것을 동의받은 것인지 할머니들에게 예. 그러면 따져봐야죠. 요거 지금 발언 기회 두 분 요청하셨는데 차례 드릴게요. 먼저 성구택 전 네. 부위원장, 그다음에 박찬희 교수님 이렇게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알겠지만 이제 결국 일본의 논리는 그거죠.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 부각된 그 전에 몰랐던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2015년 합의로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2065년 뭐 합의가 오래됐지만 2015년 합의 지금 어찌 보면 뭐 그때 별 수 없었다 얘기하는데 예. 그게 잘못된 합의죠. 그 합의를 그러니까 일본의 돈을 받고 재단을 만들어서 뭐 돈으로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제는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와 예. 이게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그게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꼬인 거라서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은 맞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 기본적으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는 이거를 저는 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구택 전 부위원장 말씀은 2015년 합의 그 체결안 자체가 문제고 거부터 꼬여왔다. 첫 단추가 잘못된 그렇죠. 거다 이 말씀이시고요. 이윤석 전 최고위원은 그 당시에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었고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좀 급박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거든. 두 분이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이고요. 박창한 교수님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 2015년에 그 위안부 관련된 한일 합의가 예. 민주당이 반대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반대한 게 아닙니다. 온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상이든 배상이든 사실은 실질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도움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배상 쪽이 많든 보상 쪽이 많든지 간에 예. 그거는 뭐 지금 사법적인 판결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한 거는 사실은 진정성 있는 사과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2015년 한일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 예. 당시에 보도에 나오진 않았지만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소녀상 철거 문제와 이것이 같이 다뤄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논란이 좀 그 있었죠. 논란 속에 들어가서 예. 과연 이 사과가 말뿐인 사과가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싹을 튼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소녀상을 바라보는 시사, 예. 보수 쪽의 인사들이 소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이것이 한일 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있다면 오히려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의 합의였기 때문에 예. 즉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합의였기 때문에 예. 지금 논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냐 배상이냐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반론하자면요. 그러니까 결국 위안부 합의라는 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을 쳐서 무슨 항복받을 거 아니면은 아까 말한 형태의 해법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 안은 무엇이고 그 당시 야당으로서 예.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 이런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할머니들 돌아가실 때까지 원한 고수한다. 이게 만약에 지금도 문재인 정부 생각이라 그러면은 예. 그걸 천명하면 됩니다. 자꾸 이제 국내 문제, 당 문제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 짧게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렇죠. 일본 얘기하면 독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같은 예. 전쟁 범죄인데 독일은 당연히 사과를 하고 지금 전쟁 범죄자들을 뭐 100년이 돼도 추적해서 처벌하고 이러잖아요. 예. 왜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내에 자꾸 민주당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간의 문제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일본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느 당의 특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본이 무성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떠올랐고요. 그리고 국내 지금 이 세 분께서 계속 열띤 토론 비슷한 발언들을 이어가 주셨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고 있고요. 해법에 대한 시각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 이슈로 항상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판결이 나왔죠.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